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미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민소 아나운서와 제가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찾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많이 빠진 날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 봐야 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코스피, 코스닥 각각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마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이렇게 낙폭을 크게 빠진 날은 아마 오늘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41% 하락했고요. 거의 60포인트 넘게, 60포인트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2,405선에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4%가량 빠졌습니다. 33포인트 대략 빠진 포인트 807선에서 오늘 시장 마감을 했고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좀 큰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은 코스피에서 77개, 하락 종목 수가 무려 835개고요. 상승 종목 수 코스닥에서는 165개, 하락 종목 수는 무려 1,4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늘 하루 하락했습니다. 네, 또 수급도 살펴보면 오늘 양시장 개인만이 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1조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파랗게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장 다 파란불이었는데 키오스크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CBDC로 지급결제 가능한 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 평균적으로 7%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난 한 두 달 동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초전도체가 오늘 모처럼 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오를 만한 이 요소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려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 좀 유야무야 흘러가나 했더니 LK 관련 논문들이 이제 심사가 곧 발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윗꼬리를 달고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그래도 15% 상승하면서 이 중에서 상승세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 다음은 보험 관련 종목들도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새해 회계 기준 도입에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배당금 증가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오늘장에서 보험 관련주들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특징주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되게 유일하게 눈에 띈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까 지수 봤듯이 엄청나게 하락한 하루였었는데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형 장비를 앞으로 수주하겠다라는 소식.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그래도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좀 같이 빠지는데요. 그래도 오늘 한미반도체는 2%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를 두고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지금 주도주구나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투자할 때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브리핑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 민수 아나운서와 제가 아무래도 상한가 2부를 방송할 때 막 재난복도 입고 네. 되게 힘든 시장을 잘 대처해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급락이 한 번 더 왔었습니다. 바로 2022년 늦 여름입니다. 8월 16일부터 시작된 하락장인데요. 아무래도 좀 움직여서 보자면 이때 고점을 시작해서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거의 두 달 가까이가 대다수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너무 좀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흐름을 좀 보면요. 원달러 환율과 엔저 현상도 같이 이어진 것을 좀 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급격하게 빠진 시기와 이 시기가 겹친다는 것, 그리고 엔화는 조금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 당시에 급락을 하고 이렇게 엔저 현상,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엔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보면요. 달러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엔저 현상,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강했기 때문에 시장이 저렇게 빠질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볼까요? 작년과 너무 같은 흐름이고 오히려 평행 이론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지금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 건 9월 15일부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추석 연휴 전까지 힘든 시장이 계속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서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좀 결론을 내볼게요. 2022년 작년 이 하락장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16일부터 10월 17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가는 흐름, 저기 다시 올라가는 V자 흐름 있죠. 그 흐름이 전까지가 10월 17일이었습니다. 대략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코스피는 그 당시 고점 2,546포인트가량 됐었고요.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2,177포인트, 약 14%의 지수가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같은 이유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현재 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9월 15일 고점 기준은 2,611포인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거는 좀 중국식 계산법일 수 있어요. 14%를 하락시키면요. 2,245포인트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걸 계산해서 절대 우리가 바닥을 맞추자 이런 건 아닌데요. 지금 아마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전략으로 종목을 좀 체리피킹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하락장, 지금이 대하락장 장세가 맞다면 아무래도 이 흐름은 최소 한 달, 길면 2달 정도는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뭐가 다를지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잡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낮춘다라는 금리 인상 시그널은 언제 끝날까 했을 때 작년 이맘때 돌리면 아마 지금 이때쯤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우리 예상 많이 맞아요. 했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현재 그런 흐름이 아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라는 예상 속에 있습니다. CPI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요소에서 지금 인플레 우려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CPI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0.6%가 전월 대비 상승을 했죠. 거기에 12를 곱하면 12달을 곱하면요. 약 CPI 수치를 7%대까지 예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이 4%대까지 거의 잡아놓은 상태죠. 근데 7까지 이제 위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CPI를 계산한 건데요.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유가가 있겠죠. 네. 자, 근데 근원 C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은 작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한 해였습니다. 전월 MOM CPI 한번 볼까요? 근원 CPI 같은 경우 0.3%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12를 한번 곱해 볼까요? 여기서 12를 곱해 보면요. 아무래도 3.6으로 되는 것 같은데 화면은 여기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면을 보니까. 네. 네, 근원 CPI는요, 지금 4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6포인트,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 유가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 했던 것보다 2달, 그리고 14%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보면 좋을까라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연초의 상승장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까 봤던 그 화면부터 하락장이 쭉 지속이 돼서 1월 3일이 되자마자 시장이 엄청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때 어떤 종목들이 좋았을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좋은 뉴스는 무엇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액, 이럴 때 현금 보유액 많은 기업들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전반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좁혀지는 곳은 자동차, 연초 상승자 때 자동차 섹터가 엄청 잘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은 지금하고 작년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의 영향도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고달러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현재 차도 잘 팔리고 있다는 뉴스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도 팁이 될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시장 좀 공부를 다양한 종목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제가 제목을 10월 가지마 외국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기대를 걸었었던 건 이 세계 국채지수 WGBI 조기 편입에 기대를 걸었었는데요. 네.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고 다시 좀 심리적인 지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조기 편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또 있죠. 고환율. 그쵸. 거기에 이어서 고금리, 고유가 충격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총 1조 7천억 원을 매도했다고 하고요. 오늘도 6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10월 달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10월 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삼고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악재에 대한 현실화가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계부채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한미 기준금리 거기에다가 고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네.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그럼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하고 또 찾아보니까 방어주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섹터로는 은행, 보험, 그리고 통신, 유틸리티 업종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투자 시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는 뭐가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면 시클이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공시 또 뉴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중요했던 기사들 위주로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원화값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미국이 긴축 정책을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고물가 우려를 키우면서 원화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 연내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 안팎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원화값은 전날보다 14.2원 내린 1,36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올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 원화값의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이죠. 바로 이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달 중에 두 자릿수 수준의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 낸드 부분에서 이 본격 감산에 들어갔던 삼성전자는 가격 정상화 전략을 추진해 낸드 사업의 반전을 꾀하려는 전략인 건데요. 올해 4분기 중에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인상된 가격은 이르면 이달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의 가격 인상 행보가 정해지면 SK 같은 이 다른 타 경쟁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바이오 로직스가 유니세프와 경구용 콜레라 백신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약 113억 원에 달하고요. 최근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자, 대동은 726억 원 규모의 엔진 공급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9월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기아차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약 26만 대를 판매했고요.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약 35만 대를 판매했다고 알렸습니다. 자, 마지막 공시도 살펴보죠. ISC는 최대 주주를 SKC로 변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자,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1위에서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에는 성문전자 우선주가 9.76%로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이화산업이 5.69%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1위에는 캐스트코리아가 9.99%로 랭킹되어 있네요.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7위에는 한일호딩스가 올라와 있고요. 8위에는 상상인증권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6위에 서울전자통신 올라와 있고요. 8위에는 대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 소개해 드릴게요.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끝나고 참 반갑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휴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이렇게 안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연휴 잘 보냈는데 오늘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진짜 오늘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는 미국 증시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연휴 끝나고 우리 국내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하원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추석 연휴 전에 우리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던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셧다운 이슈 하나랑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이 우리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는데 사실 연휴 기간 동안 셧다운 문제가 일단락 된 걸로 일단 나왔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임시 예산안 가결안이 체결되면서 셧다운 이슈가 해결된 걸로 나오면서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하원 의장이 미국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해임안을 건의했고 이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이랑 공화당 의원들이 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이 결국 사상 최초로 이제 가결되면서 국내 증시가 빠졌는데 일단 셧다운 이슈랑 그 국제 유가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 한번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셧다운 이슈가 그 미국 하원 의장이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새로운 하원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또 과반석 이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하원 의장이 선임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국내 증시랑 글로벌 증시 모두 좀 안타깝지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국제유가랑 셧다운 이슈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빨리 해결되는 게 일단 뭐 아까 전에 이제 2달 이슈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하나라도 먼저 해결되면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당장은 조금 긍정적인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더 부각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시작된 악재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덮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미국 선물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초록불을 띄우고 있습니다. 0.5% 나스닥 선물 오르고 있고 S&P는 0.3%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잠시 후에 개장이 되는 미국 시장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좀 단기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장세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나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잘 마무리가 된다면 네. 우리 국내 증시 내일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이 올랐다가 오늘 빠진 거지. 그쵸.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휴 직전 날만 올랐고 그 전에 계속해서 빠지다가 네. 오늘 4%대 코스닥은 폭락을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우리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만큼을 회복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1, 2%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가 매수 전략이 통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한글날까지는 지나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한글날도 짧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네. 저가 매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아침에 무방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은 저가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더 크다. 왜냐하면 셧다운 이슈랑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어느 하나 해결된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 또는 이제
조금 수익 구간인 종목들은 현금화하면서 네. 다시 한번 추후를 노리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봉합되지 않은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좀 해결되는 거 보고 우리가 또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때 나눠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장마감 후 주요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장마감 후 뉴스도 사실 시장과 많이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돌아온 강달러의 원화값 휘청입니다. 연내 달러당 1,400원을 갈 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니저님, 아까 제가 브리핑한 자료를 좀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원달러 환율의 가장 상단은 거의 1,450원에 가깝습니다. 네. 작년과 지금을 좀 비교를 해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작년만큼이나 달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하고 대비해야 됩니까?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악재를 맞이했을 때 항상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빠질 걸 예상하고 맞이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예상치를 넘어가는 악재가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일단 뭐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1,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1,45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하고 있긴 한데 네. 일단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니까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랑 원화랑 위안화는 동반해서 아시아 주요 3국 통화는 동반해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국내 원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라면 140원까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와중에도 만약에 국제 유가가 만약에 꺾인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산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사우디나 러시아가 둘 중 하나가 다시 한번 증산을 결정을 한다라면 네. 다시 한번 이제 원화는 이제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 쪽 다시 한번 증산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글로벌 변수들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민수 아나운서랑 아까 얘기했던 거 네. 저가 매수 전략을 물어봤던 거에 좀 더 긴 연장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브리핑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이번 하락장이 좀 뭔가 예사롭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같은 흐름이 사실 9월 15일부터 이어진 흐름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이어서 본다면 10월 한 달은 정말 쉽진 않겠다. 짧게 봐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뭐 9월 중순부터 꾸준히 매도했던 건 기관과 외국인이고요. 그쵸. 네. 개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재유입되기 위해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우디랑 러시아가 다시 한번 증산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해야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정상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가 매수를 잡기보다는 사우디랑 러시아가 다시 한번 증산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전략을 잡아 나가시면 네. 남들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원화 약세가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일단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일단 우리 국내 뭐 수혜 업종과 뭐 피해를 받는 업종으로 나눠지겠죠. 일단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철강석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철강제를 만든 다음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재료 비용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안 좋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서도 사실 중국 단체 관광이 8월 10일 날에 허용이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중에서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저비용 항공사,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을 각각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뭐 수혜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원유를 이제 운반하는 운반선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해양 플랜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선 업종은 오늘 동반해서 하락은 하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달러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인 네. 시장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달 중에 이 낸드값 두 자릿수
매수 수준의 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감산폭은 확대해서 공급을 줄이고 가격 인상으로 반전 모멘텀을 깨야겠다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 내년 2분기에는 낸드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반도체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감산 얘기를 했고 그리고 4분기까지 감산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올해 4분기에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고객사 재고 감소가 확인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수요 조사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몇몇 종목을 빼고는 대부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뭐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주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HBM3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고려한다라면 마진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반등폭이 빠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매니저님은 오늘 HPSP와 한미반도체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해가지고 네. 대표 종목이고 네. 그리고 HPSP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두 대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쵸. 여전히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뭐 향후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저점 매수 이어나가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저점 매수 전략은 지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는 유효한 거예요? 아니요, 그 매수 시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랑 사우디 그 증탄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장마감 후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올해 전기료 25.9원, 거의 26원 정도를 더 인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한번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가 오르면은 우리 가정에서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 거지라고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한 달에 2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한다라고 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뭐 분기당 8원씩 올렸던 거를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앞으로 더 올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전기료 인상과 함께 증시에 어떤 여파가 좀 생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료가 인상되면 전통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 영향이 신재생. 경우가 많았고요. 뭐 대표적으로 풍력이랑 태양광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좋았던 경우가 많았는데 뭐 최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보다는 원자력 쪽에 좀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풍력이랑 태양광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 정부 주도하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전기료 인상에 대한 수혜주는 원자력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크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이슈가 부각되고 또 전기료가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점에 잡아 나가신다라면 올해 연말쯤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좀 단행한다라는 추가 뉴스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그때는 시세가 원전 쪽으로 좀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네, 저는 이쪽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뉴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뉴스는 LCC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고유가 고환율 때문에 발목에 잡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수익성에 대한 이익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3개월 동안 평균 28%가량 내려갔다고 합니다. LCC 업체는 지금 투자 시점은 아닌 거겠죠? 네, 투자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LCC 업체들이 대형 항공사,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사보다 밸류가 조금 더 높게 측정된 면도 있고, 그리고 최근 7월 달부터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마진율이 훼손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8월 10일 날 본격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아마 9월 말부터 진행된 중국 국경절 이후에는 관련 종목들의 매출도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일단 국제 유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LCG 관련 종목들은 마진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시점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뭐 지금 제가 반도체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사우디랑 러시아가 증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할 때 그때 맞춰서 이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CC와 관련 업체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근데 지금 작년 이맘때를 좀 되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또 엔저 현상이 더 심각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이맘때도 사실 이맘때 딱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 가기 시작하고 제주항공이라든지 다양한 LCC 항공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유가를 뛰어넘는 수요는 예측이 안 되나요? 일단 뭐 사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네. 높죠.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지금까지 수요가 늘어났는데 LCC 업체들이 못 간 이유가 있거든요. 못 간 이유가 있다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LCC 업체들이 아시아나항공이랑 뭐 대한항공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게 측정된 맞아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일본 길은 열렸는데 생각보다 중국 쪽으로의 하늘길은 제대로 안 열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움직인 측면도 있긴 한데, 향후에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많이 가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로 많이 왔을 때는 충분히 관련 종목으로 투자할 기회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LCC 업체들로 투자해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쪽 수요가 일단 좀 중요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작년과 좀 더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작년에는 적자 상태였거든요. 근데 LCC 항공사들이 지금 거의 다 그래도 흑자 전환한 상태라서 오히려 저평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네. 귀에 그렇죠. 걸면 귀걸이인데, 하늘을 내려주세요. 사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흑자 전환을 대부분 했습니다. 올해 네. 흑자 전환을 대부분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사실 뭐 지금 제가 유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항공기를 매수했을 때, 항공기를 구입할 때 그 달러로 결제하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리스할 경우에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국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측면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항공사를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충분히 빠졌을 때 네. 접근을 하신다라면 내년에는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9월 말부터 중국 국경절이 열리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거란 지금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인 카지노 업체라든지 면세점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국경절이 끝나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관광객들이 몇 명이다라는 데이터가 뉴스플로우 통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 그렇게 부각이 된다라면 관련 종목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항공기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많이 빠진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이라든지 면세점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시장인데 가장 빠르게 오늘 조정받았던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곳은 리오프닝 중국 소비 쪽이 될 수 네, 있겠군요.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방금 면세점 외국인 카지노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좀 빠졌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면세점 이슈 때문에 그렇죠.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본다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감후 주요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장마감후 주요 공시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시들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농기계, 자동차, 반도체 각각 섹터에서 나왔는데요. 네. 자, 먼저 자동차 섹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차와 기아가 9월 자동차 수, 판매 대수를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발표했죠.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한 16% 늘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한 20%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현대차보다 훨씬 더 판매량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고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덜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만 지난 전년 동월 대비 늘었고요. 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만약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 둘 중에 하나 놓고 보신다라면 기아차를 매수하시는 게 훨씬 좋고 아직까지 이제 미국 쪽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긴 했지만 내수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서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매수 시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많이 빠져가지고 매매 포인트만 매매 타이밍만 잘 잡는다라면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통해서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기아 둘 중 놓고 볼 때는 기아지만 부품주 관련 종목을 매수할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더 볼 네. 텐데요. 이 ISC 최대 주주 SKC로 변경이 됐다라는 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KC가 오늘 주식 매수 대금 완납하면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공시가 주는 함의가 딱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ISC가 SKC에 이제 매각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제가 TFE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ISC가 SKC로 매각되게 되면 향후에 ISC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로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ISC 물량이 SK 하이닉스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이제 밸류체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TSE라든지 그리고 TFE 이렇게 세 종목이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TFE를 그때 당시에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TFE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ISC의 자회사인 JMT를 인수하면서 ISC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술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FE가 그 이후로 7월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 ISC가 SKC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사항은 실제로 TFE나 리노공업, TSE 이 세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약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꾸준히 팔로우하면서 체크를 하신다라면 다시 한번 여기서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TFE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실제로 삼성전자약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지를 꾸준히 회사 측이랑 통화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SC 최대 주주 SKC로 변경됐다라는 장 마감 후 공시 전해드리면서 저희 이제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고즈로 넘어가 볼게요. 네, 투모로우 스타고즈 백인현 매니저와 계속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도 알고 내일 장도 알아야겠죠. 한 줄 정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아까 이야기를 나눴었죠.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짚어봤었고 또 내일 장 코멘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 또 주의할 점은 코스닥 800선 이탈 시에 공포지수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체크하라고 주셨는데 그럼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유심히 봐도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과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셧다운 이슈랑 제가 아까 원유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다시 한번 순매수로 유입된다라면 그 중 하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순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를 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집하시면 될 것 같고 당장은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장은 매수하기가 좀 어렵지만 향후에 내일장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의할 점에는 일단은 800선, 코스닥 800선 이탈 시 공포지수 주의. 아무래도 800을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가 좀 중요한 건가 봐요. 사실 이제 제가 800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상징적인 측면이고요. 그쵸. 사실 국내 증시가 오늘 4%까지 빠질 게 아닌데 빠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신용 물량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를 안 당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일부 개인 세력들이 매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800포인트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라면 추가적인 신용 반대 그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800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신용 반대 물량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800포인트 이탈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때 개인들의 매물이 쏟아진다라면 아마 그때가 오히려 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인들의 매물이 쏟아질 때는 일반적으로 기관이랑 외국인이 바닥에서 잡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쏟아내는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친다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코스닥은 아무래도 2차 전지랑 연관성이 좀 깊잖아요. 네. 근데 10월 달 2차 전지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실 오늘 많이 빠진 이유도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제 LNF 등 코스닥 대형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4% 정도까지 빠졌는데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2차 전지 핵심 광물,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도 최근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매수하실 때는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거 보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거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도 한번 같이 봐야 되는 시장. 여러 가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백인현 매니저는 내일 시장 어떤 종목을 또 갖고 왔는지 투모로우 스타워즈 수익률 대결로 넘어가기 전에 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BA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합니다.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되고요. 단 월 4회는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있는데요. 10월 수익률 대결에서는 장이 좋아져서 꼭 이 자유 편입 찬스를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순위 한번 볼까요? 네, 9월달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백인현 매니저가 1위를 했었고요.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가 자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 번 더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은 SBB테크가 가장 좋았습니다. 14%대 수익을 기록했고요. 2위 김병진 매니저의 모니터랩, 3위 한규수 매니저의 세토피아가 위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주에 바로 매니저님이 말씀 주시면서 편입이 됐던 종목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AMG 엔터를 지난달에 이제 10월 포트 첫 종목으로 일단 포트 편입을 했는데요. 일단 현재 수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여파죠, 뭐. 네, 사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종목이 그럼요. 전반적으로 다 네.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SAMG 엔터를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해서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네. 향후에 이제 캐릭터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11월 강군제 그리고 12월달에는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관련 종목들은 캐릭터 매출이 향후에는 더 늘어날 여지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졌긴 하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빠졌다고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이따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관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AMG 엔터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듣기 이전에 먼저 공략할 섹터, 어떤 섹터 선택해 주셨나요? 일단 적외도 인공위성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 쪽도 미국의 스타링크에 대항해서 적외도 인공위성을 좀 그쵸. 키운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적외도 인공위성 관련 매출 비중이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매출이 숫자로 찍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이죠?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해상 선박용 안테나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적외도 인공위성하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리고 네. 스페이스X랑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앱입니다. 영국의 원앱인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원앱에 적외도 인공위성 안테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원앱향 매출이 일부 지연됐던 게 있는데 그게 2분기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분기부터 적외도 인공위성향 안테나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현상이 향후 3분기, 4분기, 오히려 2분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적외도 인공위성향 안테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원앱향 매출이 더 늘어났다라고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17일 날에 또 하나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지난 8월 17일 날에 306억 원 규모의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을 공시했는데요. 일단 많은 그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사명은 비공개로 처리됐는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기로는 게이트웨이 쪽으로 아마존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 지금은 테스트 물량을 공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본격적으로 아마존향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인텔리안 테크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인텔리안 테크는 21선 이탈하면서 최근 시장 조정과 함께 61선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8만 원까지 이탈하고 지금 78,600원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중순쯤에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아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마 인텔리안 테크의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더 잘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텔리안 테크는 한 78,000원부터 저점 매수에 들어가신 다음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단기 목표가는 한 85,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5,000원으로 짧게 보고 만약에 75,000원이 이탈한다라면 시장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가 정말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장에서 바로 수익률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종목으로 인텔리안 테크를 소개해 줬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78,000원,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 75,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뽑은 이유도 있고 최근에 시장 이슈들 우리나라도 위성통신 장비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고 최근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중국과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섹터, 위성통신 섹터를 고른 이유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분들,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궁금해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내일 아침 8시에 빠짐없이 제가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네. 제가 아침 8시에 방송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아침 네.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현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도 가시고 내일 아침 8시에 시장 정말 힘든데 아침에 미리 가셔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시장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 내일은 저희 또 스타워즈 투나잇 진짜 웃으면서 꼭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